방출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 교육개론 강의를 하고 있는 김진호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출석 수업 때 여러분들을 만나뵈야 되는데 출석 수업이 비상시국으로 인해서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출석 수업에 만나뵙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아쉽고 또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제물 특강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어떻게 작성하시는 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과제물을 부여하는 의도를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면 그 의도에 잘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특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 특강은 한 5개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출석대체 과제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청소년교육개론에서 제가 출제한 과제물의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낯선 용어가 나옵니다. 출석 대체 과제물.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방송대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 이 과제물은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학기 동안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가 돼요. 그 100점 만점을 중간 평가 30점, 기말 평가 70점. 그래서 30점과 70점으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기말 시험은 전부 다 객관식 시험으로 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35문제가 나오거든요. 한 문제당 2점에 해당되겠네요. 그죠? 30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 방송대는 출석 수업과 비출석 수업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중간고사 30점을 드려요. 그럼 우리 청소년 교육 개론은 출석 수업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거든요. 출석 수업을 하는 교과목.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박스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출석 수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비출석 수업은 아니에요. 과제물은 안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석 수업을 못하게 됐어요. 지금 코로나 비상시국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출석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출석 수업을 대체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대체물을 평가는 전부 다 과제물을 제출하게 하고 그 과제물에 따라서 30점을 부과하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4월 3일 날 최종 내렸습니다. 기말 시험은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 보는 장소에 가서 신분 확인하고 시험을 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 역시도 가능하게 될지 불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4월 달 안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만약에 시험을 보게 된다면 별로 큰 혼란은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험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기말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약간은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육 개론 과제물 주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공지됐겠지만 이렇습니다. 청소년 문화에 대한 5가지 시각이 있는데 이 시각을 요약 정리하고 이 각각의 시각에 대해서 5가지 시각이 있잖아요. 그 시각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시각, 두 번째 시각,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각각의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시각별로 쓰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긍정한다, 나는 동의한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과제물의 주제를 조금 분석을 해보시면 제가 3개의 문단으로 좀 끊어봤는데요. 첫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 문화를 바라보는 5가지 시각 요것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나 우리 강의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고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요약 정리를 얼마나 깔끔하게 핵심적인 특징들을 잘 잡아내서 정리해야 하는가 이것을 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각각의 시각에 대해서 나의 생각은 어떠한가. 결국 첫 번째는 설명이고 두 번째는 논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의 시각에 대해서 그냥 교과서만 보고 이런 시각이 있구나 이런 시각이 있구나
그렇게 머릿속에 정리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각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한번 사고를 해보시라라고 하는 그 뜻에서 각각의 시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하게 된 근거를 제시해 보시라 이렇게 주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제가 이 과제물을 여러분들한테 부과한 이유 그리고 그 각각의 것에서 어느 점에 초점을 맞춰서 과제물을 작성해야 될 것인가 그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들을 얼추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화에 대한 5가지 시각이 우리 교재에 있어요. 이 5가지 시각을 그냥 그대로 나열하지 마시고 그 각각의 시각들이 있는데 이 5가지 시각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잡아내시고 그것을 요약 정리하시면 된다. 이게 과제의 절반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 보면 5가지 시각이 있잖아요. 청소년 문화를 바라보는 5가지 시각. 첫 번째는 청소년 문화는 미숙한 문화다. 두 번째 관점은 청소년 문화는 비행 문화, 일탈 문화다. 세 번째 관점은 청소년 문화는 하위 문화다. 네 번째 관점은 청소년 문화는 대항 문화, 저항 문화, 반 문화다. 5번째 시각은 청소년 문화는 새로운 문화다. 그런 관점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5가지 시각, 5가지 관점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시느냐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 하나를 분석해보고 꼼꼼히 되새겨보면서 관점 1이라고 하는 즉 청소년 문화를 미숙한 문화로 바라보는 시각이 만들어졌지? 그리고 그 시각의 밑바닥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근거들이 깔려 있을까? 그리고 그 각각의 시각들은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또는 청소년 교육 전문가들이 관점 1을 택했을 때 또는 관점 2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바라보고 청소년들을 해석하고 그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청소년들과 교육적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을 적에 각각의 관점들이 그 청소년 지도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대목들이 여기서 풍부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쪼개볼까요? 물론 수업 시간에 다 다뤘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살이 방식이에요. 그 청소년기를 살아가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삶살이 방식을 만들어내요. 생활 양식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합쳐서 청소년 문화라고 했을 적에 그 청소년 문화가 미숙한 문화다라고 보면 결국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청소년인데 그 사람이 청소년이 어떻다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으로 본다. 요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청소년 문화를 미숙한 문화로 바라보는 거죠. 관점 2. 청소년 문화를 비행 문화, 일탈 문화로 바라보는 관점. 이거는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내는 주체, 청소년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인들이 하시라도 눈을 떼면 그들은 비행을 저지르는 그런 성향, 또 일탈 행위를 아주 쉽게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는 일탈 문화, 비행 문화, 일탈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청소년 문화를 하위 문화로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데 그중에 주류 문화가 있고 비주류 문화가 있고요. 또 상위 문화가 있고 하위 문화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호명하면 전부 다 네 하고 한 덩어리로 묶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민국의 청소년, 대한민국의 성인,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인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은 여러 집단으로 쪼개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서브 그룹들, 하위 그룹들이 생겨나고 그 각각의 하위 그룹들은 독특한 그들만의 문화적 취향들을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하위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를 하위 문화로 바라보는 관점은 이 사회는 다양한 하위 집단들이 존재하고 그 다양한 서브 그룹들 간에 치열한 위아래 또 경쟁을 하는 그런 갈등 관계가 봉착되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집단들은 권력을 못 잡기도 하고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위치상으로 봤을 때 위쪽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상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권력을 잡지 못하는 헤게모니를 잡지 못하는 그 그룹들은 하위 계층 사회적으로 차지하게 되겠죠. 그 밑바닥
하위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들이 또 있는데 그 문화를 이름하여 하위 문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청소년 문화는 다양한 세대들로 쪼갰을 적에 다양한 세대 중에 한 세대인 청소년 시기를 거치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문화를 청소년 문화라고 보는데, 그 문화는 세대상으로 성인들에 비해서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파워 게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는 하위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읽어내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결국 서브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다. 네 번째 관점, 청소년 문화를 대항 문화, 저항 문화, 반문화로 보는 것은 청소년들, 문화를 만들어낸 주체인 청소년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어른들에게 대들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청소년 문화는 어떤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죠? 대항 문화, 저항 문화, 방음 문화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관점, 청소년 문화는 새로운 문화다라고 보는 관점은요. 그래, 우리가 살았던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사회에 맞는 생각, 가치관, 취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는 우리하고 다를 수밖에 없고 그들의 새로운 어떤 취향들을 담아내고 있는 문화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다섯 번째 관점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교과서를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도 이 다섯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겠지만 과제물을 작성하실 때 이 청소년 문화를 바라보는 다섯 가지 시각, 이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핵심적인 특징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가를 먼저 설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시기 전에 조금 더 여러분들의 기억을 상기시킨다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청소년 문화를 미숙한 문화로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냐면 결국 우리가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백영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청소년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미숙한 사람이었나 아니면 원래부터는 미성숙하지 않았는데 우리 사회가 그 사람들을 미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런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미성숙의 악순환이다라고 하는 독특한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 청소년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첫 번째 시각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요. 청소년들은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청소년들은 미성숙하다. 예. 미성숙한 사람이다. 예.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 보면 청소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미성년자라고 하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리고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이고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생각에 있어서 또 판단에 있어서 또 법적인 어떤 행동들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완숙한 그런 경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즉 미성숙한 그런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나 그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행위들,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때로는 묻지 않기도 하고요. 그런 법적인 논리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법적인 결정의 밑바닥에는, 또 사람들의 생각의 밑바닥에는 청소년들은 미성숙하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한 뇌 옆에는 성숙한 뇌가 옆에서 보호해주고 또 때로는 지도도 해주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컨트롤하고 통제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해주고 통제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만들어져요. 자, 왜냐하면 미성숙하다는 생각이 맞다면 당연히 성숙한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통제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말이 맞죠. 자, 보호해주고 통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생기니까 결국 그들이 청소년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보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한번 참여해볼까? 그리고 그 참여했더니 그 과정에서 실수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시행착오를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참여를 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참여 과정에서 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로부터 많은 차단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누가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성숙한 내, 즉 부모, 보호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내 일거수일투족과 관련된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다 성숙한 내가 해주고 있어요, 옆에서.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차츰차츰 사라지다 보니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서서히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 내가 그 선택을 해서 내가 실수를 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다 내가 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결정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만약에 그 수준에 미달되는 또는 실수 또는 치명적인 어떤 오점을 남겼어요. 그런 실패 경험, 실수 경험의 최종 책임은 누구냐면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이 책임인 거잖아요. 상당히 청소년들은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할 수 있는 기회, 책임져 볼 수 있는 기회로부터 서서히 청소년들은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 성숙할 수 있는, 책임져 볼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그들은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미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요. 무책임한 그런 속성들이, 특징들이 더더욱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가면서 결국 그런 모습을 보고 어른들은 저 봐라, 청소년들은 미성숙하지 않느냐, 이런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숙의 악순환 고리가 돌아가는 사회, 이게 대한민국의 사회다. 그러면 이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청소년들이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이 사이클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 교육 시스템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필립 아리에스가 쓴 책이거든요. 아동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1960년대에 작성된 책이에요. 역사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역사학자가 아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역사적 시간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변화가 되는지 그것을 역사학자답게 사적 자료를 가지고 추적해 들어가요. 그러면서 결국 중세 봉건 시대 때 어린이들에 대한 생각, 아동들에 대한 생각,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어른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그거는 그림에도 나타나고 문학작품에도 나타나고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19세기 또는 지금 현재 시대의 어른들이 아동들을 바라보는 그 생각, 서로 비교해 보니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10세기에 그려진 그림들 또는 13세기에 그려진 그런 그림들, 또 비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런 그 흔적들을 조사해 보니까 차일들은 어떤 식으로 개념 정의가 되고 있냐면 리틀 어덜트예요. 즉 어른들의 축소판. 그러면 사이즈만 작지 실제 뇌는 어른하고 똑같이 세상 만사를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아주 아동스럽지 않은 지금 우리가 생각기에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른들은 아동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대의 아동들의 삶과 지금 현재의 아동들은 어떤가요? 천진난만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보살펴주고 싶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13세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인류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사고방식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아동들이 가혹한 노동의 현장에서 차츰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동을 노동시장에 집어넣는다? 이거는 지금 현재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금지, 노동행위 금지라고 하는 그런 것도 결국 그런 생각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그런 노동 금지 행위도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간, 가장 안락한 공간, 그리고 포근한 공간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그들 스스로 사고하고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상들을 펼칠 수 있게 하는 유치원, 킨더가튼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도 인류가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동들은 유치원, 때가 되면 유치원에 가고 뭐 그렇게 되지만 사실 인류 역사상 아동들이 다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서 차츰 이상한 생각의 변화가 만들어졌고, 그 생각의 변화는 결국 시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만들어지면서 아동들의 일상생활, 또 가족 안에서 그들은 핵심적인
한복판을 차지하게 되고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아동 시기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지금 현재 성인들의 생각을 꽉 채우고 있잖아요. 그런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아동들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관점 시각의 변화가 아동들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바꿨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그 탐색해서 쓴 책이 아동의 탄생이거든요. 자, 이걸 두 개를 조금 믹싱해 보면 결국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미성숙해지는 것들을 조금 더 바꿔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시각,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세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점 1부터 관점 5까지 5가지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여러 가지의 생각거리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는 그 5가지 관점 중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고 숙고해 보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또는 관점의 변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이 과제물이 노리는 핵심적인 교육적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물을 작성하시면서 5가지 관점이 있다 더라로 막연하게 피상적으로만 수동적으로만 학습하지 마시고 그 각각의 5가지 관점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은 뭔가, 그 각각의 시각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결국 관점이 바뀌면 청소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 관점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리는 참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각각의 5가지 관점에 대해서 핵심적인 특징들을 잘 요약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5가지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생각하게 된 이유, 근거를 논리적으로 잘 제시하시면 30점 만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설명만 잘하면 반쪽짜리입니다. 평가 중점은 2가지. 설명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 이게 2가지 포인트, 평가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분량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의 글쓰기 방식, 그 구도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그렇게 형식에 그 제약을 받지 않게끔 해드리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대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핵심적인 2가지 포인트, 그 내용만 간결하게 요약해서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재에 있는 내용만 요약해서 설명하면은 30점 만점에 15점밖에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왜 그 생각을 하게 됐는지 논리적 근거가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점, 이 지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복제 금지, 카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글을 쓰시라. 3번째하고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게 됐는지 그 논리적 근거를 포함되는 형태로 글을 쓰시기만 하면 된다. 형식에 너무 구애받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데 나는 서론, 본론, 결론의 이 구도로 작성하는 것이 너무 편해요. 그러면 쓰지 말란 거 아니에요. 쓰세요. 그런데 굳이 그 틀을 하다가 요 핵심적인 내용을 놓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조금 더 강조를 두고 여기에는 느슨한 그런 그 부담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마지막 출처 표기법은요, 내가 참고한 책의 저자, 그리고 그 책의 출판 연도를 괄호 열고 출판 연도, 그 다음에 제목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 소재지,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이 출판사다. 그럼 출판사 앞에 우리 출판문화원은 해화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이 소재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이에는 점이 찍혀져 있죠. 이런 형태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단행본이 아니라 논문을 참고했다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이게 저자 출판 연도고 그 다음에 논문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책 논문이 실린 학술지거든요. 그러면 학술지는 미래청소년 학회지라고 하는 학술지 이름 쓰고요. 여기에는 점이 아니라 컴마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10권 1호 컴마 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면 상당히 참고 문헌을
아카데믹하게 그 통일되게 잘 썼네. 그렇게 여러분들은 평가받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출처 표기법을 준수하셔서 참고문헌을 맨 뒤쪽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걸 한번 써보시면 이 포맷으로 앞으로 다른 모든 책도 이 포맷으로 쓰면 되겠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과제물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1학기 때 출석 수업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만나지 못해서 저도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2학기 때는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실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1학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